네, 안녕하세요. 저희 변윤정 교수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본명이에요. 네, 문공주고요. 멀지 않은 옆에 동덕여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전공은 이제 과학교육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하고 재밌게 배울까라고 생각했는데, 과학 개념들 하나하나를 막 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자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과학 공부보다는 모두 다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과학 지식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지식보다도 과학적인 사고를 배우는 방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학습적인 측면에서도 과학을 다른 그 교과 영역하고 같이 배우는 융합교육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이제 융합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어떤 과학교육 학습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 해결의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네, 다 함께 공동체가 다 잘 사는 이런 웰빙의 목표를 갖게 되는 지금 OECD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만난 것이 이제 ESD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앞에 황미화 교수님께서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제 살짝 맛배기로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래 사회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면 과거 흐름에서도 그러고 지난 그 한 100년간의 역사에서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어, 지금 한 20년 정도 이제 사셨잖아요. 아마 20년간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속도로 달라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여기 지금 같이 계시는 교수님들처럼 그 2배 이상 살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다 이렇게 뭐 라떼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어디 나무 밑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서 못 만나면 하염없이 기다리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어떤 유비쿼터스 환경, 그 다음에 이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직면하게 된, 뭐 예상된 그 위기였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풍요로움의 상징으로서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 사용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이 지구 자원의 환경 문제, 생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직면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ESD라는 것과 또 과학교육에서 얘기하는 여러 지점들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ESD 교육에 관련되어진 이제 교수학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이제 2021년, 2022년 이렇게 지속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지난 기간 동안에 이제 어, 그 ESD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나중에 또 교직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교육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도 알고 목표도 이해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이해를 하지만 실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또 적용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래도 따라할 만한 어떤 예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교수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현장 적용 확산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난 기간에 이제 그 수행한 연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ESD 실천 전문성, 그리고 새로운 ESD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과거에 만들었던 선도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모형에 대해서 오늘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모형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 교육 모델이 현 시대에서 학생들한테 새로운 주제의 어떤 문제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상황을 어떻게 제공하실 것인가, 를 고민을 해봤을 때 좀 중점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저희는 제가 이게 또 황교안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한 거였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제 딱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막 화상으로만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갑자기 생긴 이런 상황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때 가장 큰 문제가 과학교육에서는 실제 실험 실행을 못하는 거였어. 실험 실습을 못하는. 그래서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 교육이나 그다음에 연구소 같은 곳에도 랩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플립러닝의 어떤 그런 그 이전에 처음에 영상으로 뭔가 배우고 그 이후에 활동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정보 제공하는 후에 어떤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거 그런 모형과 함께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방식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어색하게 여겨지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우리가 화상으로 만나면 되지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걸 접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오픈 랩 투어라는 이제 그런 수업 모형을 만들고 그걸 이제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리클래스라고 해서 좀 티저 영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소개하고 이 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영상을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줌을 이용해서 실제 화상회의를 실시간 화상회의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랩에서 선생님들이 뭐 데모 실험을 한다던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거를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보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과학자랑 직접 소통도 하는 이런 경험들을 제공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모형이었는데 이게 포스트 코로나가 되고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울대 랩실을 주로 이제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이 실험실을 방문하거나 그런 이제 물리적으로 했던 것들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았던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직접 이 학교 현장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꾸니까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이런 교육 기회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에듀테크들의 변화 양상도 공평한 교육 기회를 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굉장히 모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풍부한 온라인 자료를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자료의 좋은 점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리어를 없애는 거죠. 직접 대면을 해야지만 어떤 정보를 얻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배리어를 낮춰가지고 모든 학생들 어디에 있던지 다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는 거에 또 하나의 장점은 선생님들도 수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ESD 수업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냥 내 수업 주제에 관련된 어떤 영상 자료가 있다면은 수업 시간에 짧게 보여주면서 소개할 수도 있고 수업 도입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짧은 영상 자료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의 꼭지로 가져갔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현상 이해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할 때 그럼 학생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뭔지 하나씩 배우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교육 모델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지금 2030의 그 목표를 보면은 실천가를 양성하는 거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고 앞에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실천을 가져오는 것까지의 동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 자체에 대해서 재정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이제 내적 동기도 생기고 결국에는 끝까지 프로젝트를 쭉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현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기가 이 문제에 되게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 문제가 나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갈까 봤는데 어, 저희에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과학 교육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제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되게 일종 위기 동물들이 많고, 이만큼이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니면은 좀 인문학적인 접근을 할 때와 또 아니면 정확한 통계 자료를 주면서 지금 몇 개의 종이 어떻게,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다음 멸종 위기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데이터셋을 학생들이 직접
보면서 지금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그 안에서 패턴도 찾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거기서 발견하고 이런 이제 문제 발견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용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임팩트를 준다는 거를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시범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것 자체가 현재의 지금 AI 교육이나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사가 좋은 문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기존의 이제 PBL 모형에 기반해서 문제 기반 학습에처럼 잘 설계해서 시나리오를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뭐 이제 수업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살펴보는 게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이디어가 구현됐는지 저희 예시 프로그램들을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문제를 이제 스스로 발견했는데 혼자서 이거를 패턴을 찾고 문제 발견하고 수행 계획 세워서 문제 해결까지 실행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어른들도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수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협동하면서 문제 해결을 같이 수행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형 어떤 수업이 설계되게 되는데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협력 및 다양성의 존중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편독적 문제 해결 활동을 네, 많이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설계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 과정을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퍼실레이팅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의 모습으로 아마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특징을 담아서 이제 설계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설계의 목표점들을 좀 잡아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떤 과정으로 교사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의 단계 모형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이 단계 모형이 있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예비 교사로서 어떤 교사학습 실천 계획을 세울 때도 너무나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이런 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5단계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교사학습 모형의 단계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디자인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디자인 그 프로덕트를 내는 부분에 있는 디자인 싱킹 모형을 많이 기반을 뒀어요. 근데 흐름은 조금 다른데 디자인 싱킹에서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산적 사고를 하고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발견해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렴적으로 다시 사고를 해요. 다시 모아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서 봐야 되는 게 어디인지를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결정되면 다시 발산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확산해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해요. 그리고 다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실천 가능한 그다음에 해결할 때 좋은 그 현장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디어들을 다시 판단한 다음에 수렴적으로 하나의 이제 해결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옮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하기라는 요 가운데 단계가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젝트 수업에서나 PBL 수업에서 하고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을 다양하게 발산적 사고하고 그중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여기에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짧게 해결하기라는 단계 하나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기존의 모형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를 조금 하나의 단계로 묶었고요. 근데 차시는 아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결하는 문제에 따라서. 근데 이 모형에 보시면은 탐색하기, 공감하기라고 해서 앞부분이 되게 두 단계나 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책을 내기 앞에. 그리고 하나는 탐색, 하나는 공감하기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그래서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탐색을 하는데 이 SDG 주제가
이제 학생들이 자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그 정보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이렇게 탐색하기 활동. 주로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던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탐색하기 좋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고 아 이런 주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감하기 단계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문제가 나랑 연관이 있다는 그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적 동기로 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프로젝트를 이제 오래 실행하게 하는 뭐 요즘에 저희가 얘기하는 뭐 그릿이나 뭐 이렇게 장기간의 이제 어떤 동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나와의 그 나랑 관련 있음, relevance라고 하는데 그렇게 관련 있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과정인데 어, 이 공감하기라는 단계를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문제들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게 거기에 더 집중을 두고 탐색을 하게 돼요. 문제 자체보다는. 그래서 주변을 조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료를 좀 더 깊이 그 살펴보면서 통계 자료를 보고 뭐 패턴을 찾아낸다거나 해서 실제 세계를 나와 연관지어서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두 번째 단계에 네,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하기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이제 도출하는 것까지 계획까지 여기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네가 계획했던 학생들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겠죠. 그래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단계를 하는데 실천하기 단계 다음에 공유하기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ESD가 강조하는 부분은 네, ESD 강조점을 더 강조하기 위한 단계인데요. 이제 실천하기까지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문제 해결 과정의 실행이 다 끝나잖아요. 근데 ESD라는 건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자기들이 했던 결과물을 이 공동체가 같이 되게 확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청소년 이제 활동가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디 뭐 운동하러 간다거나 뭐 사회운동가 간다 모두 다 이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청소년이 이거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것인가? 직접 실천도 하지만 그 결과를 계속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해 나가는 것. 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실천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실행한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다시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피드백도 받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다섯 번째 단계로 네, 했어요. 근데 이게 수업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실천하기, 공유하기가 구분이 잘 안 가는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요. 저희 선생님들이 예시로 개발한 것도 보면은 학생들의 실천이라는 게 대부분 공유하기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ESD에서 만든 그 결과물들을 학생들이 뭐 직접 뭐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계 장치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막 판매한다거나 그 도구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일은 많이 없고요. 주로 이제 해결하기 방안으로서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린다거나 학생들한테 알린다거나 해서 약간 캠페인적인 그러한 그 실천하기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러면 실천하는 내용 자체가 공유하는 활동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 두 가지는 사실 꼭 완전히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럼 ESD 실천 모형에 맞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게 좀 유연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모형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를 봤을 때는 좀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를 네,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 모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선도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좀 시도를 해보시고 싶으면 저희 개발된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그대로 이용하는 건 차지가 너무 많고 그중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교사학습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자료를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영상 자료는 거의 다 그 황유한 교수님이 거의 감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 팀을 이제 다 이렇게 이끌어서 영상 작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지는 이제 그 공동 연구진하고 저하고 이제 현장 교사 선생님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ESD라는 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수준에 맞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료가 여러 가지 있고, 그중에 이제 모션 그래픽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 자료, 이런 형태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ESD에 관련된 뭐 사례나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션 그래픽,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가지고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인터뷰나 아니면 온라인 견학 체험 같은 형태로 아니면 수업에서 쓰는 도구에 대한 설명 같은 걸 담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거 플러스 수업을 하려면 다른 자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자료에다가 더해서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활동지, PPT 수업 자료까지 전부 다 이렇게 4가지씩이 주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3번 주제에 맞춰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ESD 수업을 하는데 주제를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눠서 배울 수가 있나?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저희가 ESD에서 얘기하고 있는 SDG 목표들이 사실은 서로 다 연결되고, 특히 공평에 대한 그런 가치나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이 2가지는 다른 그런 목표들의 사실 이 목표를 이루는데 먼저 해결돼야 되는 뭐 이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원, 뭐 이게 만약에 여기서 11번 목표다라고 해서 11번 목표에 해당하는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 인권 문제나 평등 문제나 다 다루고 있고요. 기후 위기랑 관련되는 주제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과업의 이제 요구 사항이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이렇게 하나씩 주제 하나씩으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유튜브를 잠깐 또 보면은 ESD 교육을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우선적으로 쓰이는구나 아실 수 있어서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널에 뭐라 그러죠? 팔로우라고 하나요? 네. 구독을 조금 광고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한 번씩 구독을 광고 해주시면은 아직 안 하셨어요. 해주셔도 될 어, 것 같아요. 저는 구독했어요, 교수님.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자료들이 여기 다 있어가지고 사실 한번 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도입 자료로 많이 쓸 수 있는 쉬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예시했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게 좀 이슈가 많이 좀 관심이 있었죠. 네, 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뭐 시위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에요. 93% 높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에는 275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 중 93%의 지하철역에는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 21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장애인만 떠올리셨나요?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통약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약 170만 명 증가했으며 이중 교통약자 수는 2016년 1,471만 명에서 2021년 1,551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교통약자들은 지하철을 타면서 어떤 불편함을 겪을까요? 들고 올라가야 되네. 안 되는 거죠? 야, 아이를 안고, 아이를 안고, 제가 안고, 예. 아이고, 안고. 아이고. 그럼 내가 들고 자료들 가야겠죠? 써서 아유. 연결해서 이렇게 모두가 한되는 교통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싶을 때 자유롭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지금 보신 자료는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평등한 이런 교통 시스템, 사회 안전망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교통약자를 접근을 해서 근데 사실 이게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학생들 그 대상이 학습자가 바로 교통약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탔을 때 뭐 의자 높이나 이런 것도 다 맞지 않고 사실 이동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두고 이제 도입을 하는 영상이고요. 도입에도 쓸 수 있지만 그냥 교통약자라는 개념을 어린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데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자료로 개발을 해 놓았고 지금 앞부분에 보면 이제 7%만 이제 없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작을 때 이게 뭐 불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7%라는 작으니까 뭐 90 몇 %나 됐으니까 뭐 다 된 거야 아니야라고 하지만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지하철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승장까지 못 간다면 그 지하철을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통계적인 데이터가 주는 느낌도 학생들이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접근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자료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형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되게 많이 있고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그 성평등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IT계에서 여성이 얼마나 타별당했는가에 여러분은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에이다 러브레이스를 아시나요?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컴퓨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구상하고 제시한 인물이에요. 어릴 적부터 러브레이스는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의 가정교사 서범일 선생님과 함께 과학을 공부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서머빌 선생님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고 러브레이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가정에서밖에 함께 공부할 수 없었답니다. 이번에는 메러디스 브루서드를 만나볼까요? 그녀 또한 어릴 적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컴퓨터에 대해 보다 연구하고 싶어 하버드 대학 컴퓨터과학 전공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학의 2만 명 학생 중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여학생은 6명이었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는 여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게 만드는 전형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 힘이 없었고 결국 전공을 바꾸었죠.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지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상황은 어떠한지 말입니다. 여전히 해당 분야에는 남학생들과 남자 교수가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남자가 중심이 되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가 돌아간다면 그들이 만든 각종 기술이 과연 공정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 편향에 따라 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는데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남녀 차별을 더 강화하는 것은 아닐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이제 초대하는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동학과의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 개발 자료는 초중고로 대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또 아주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이제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수업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공유드린 그 공유 폴더 안에 보시면 요 교사용 지도서랑 학생용 활동지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PDF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 자료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제들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의 주제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결과를 본 다음에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이제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정망 강화인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우선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무엇인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고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회 보장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그거랑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학생들이 가난에 대한 인식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쟤는 그냥 가난한 거고, 자, 개인의 탓이고, 뭐, 그 개인의 그냥 어떤 뭐, 이 사회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 누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난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조 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난이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쪽반총 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난이나 여기 빈곤층 감소에서 뭘 많이 하냐면 사실은 그 기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에서도 식량 문제가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거 말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주거 환경에 더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쪽반촌 문제를 여러 가지 매체, 그러니까 뉴스 자료나 그다음에 쪽반촌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도 있고요. 어떤 기자가 이제 조사한 내용들도 있고 또 사진 작가가 이런 쪽방촌의 생활을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전시회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파악을 하고 이게 왜 문제인지를 좀 탐색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실제 쪽방촌의 크기에 맞추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걸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 안에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정말 넣을 수 있는지 학생들이 해보는 거예요.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방 안에 잠을 자야 되니까 침대를 넣어야 돼 이런데 집어넣으면 쪽방촌 크기에 맞게 해가지고 침대를 넣으면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싱글 침대를 넣으면 문이 안 열리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가상에서 경험을 하면서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뭐 기하 지도 그리기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 초등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이제 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 적용한 어떤 그 스마트팜 같은 거에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에서 문제를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적용을 한 건데, 이게 그 학교들을 보면은 이제 그 급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급식에 대한 전체 학생들이 어떤 재료들로 만든 급식을 먹는지에 대한 식단표가 있어요. 데이터가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1년 동안 먹는 급식에 대한 데이터를 작년 거를 이제 주고 그 중에서 그러면은 달걀이 들어간 게 얼마나 되는지 직접 찾아보게 해요. 근데 달걀을 찾기 쉬운 게 얘가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그 식단들은 다 따로 표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달걀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1년 동안 급식에서 거의 달걀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달걀이라는 게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영양을 제공하는 값싼 재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 달걀 값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주 비싸지면은 이제 취약계층에서는 기초적인 어떤 영양을 그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걸 다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급식 데이터라는 되게 가까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서 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의 양질의 교육에서는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 환경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어떤 이렇게 지금 같은 형태의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 누가 피해를 보는가라고 하면은 어떤 이렇게 뭐
상위 계층에 이렇게 다른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은 여기서도 크게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시스템적인 공적인 어떤 교육 환경에만 의지하고 있는 계층들에게는 이런 교육 기회가 차단되었을 경우에 이제 교육 격차가 이제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양하게 이제 풀어봤고요. 성평등 보장은 앞에 보신 것과 같은 네, 그런 영상을 통해서 IT 기술에서의 그런 문제점, 그다음 인공지능의 성편향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서 IT계에서 이런 그 성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그걸로 책을 만들어서 또 클라우드 펀딩까지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프로젝트를 선생님이 되게 잘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중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안에서 혹시라도 성평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은 성평등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이 없는지 그런 상황들을 직접 찾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저희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각 직업 영역에서의 어떤 성차별은 없는지 데이터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보드게임이 있어요. 성평등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보드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계속해서 남자에 비해서 월급을 되게 조금 받는다거나 아니면 교육 기회를 뺏긴다거나 하는 실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한 네, 그런 게임을 통해서 이제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1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봤던 그 지하철을 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제 타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이제 탐색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뭔가 실천적으로 하긴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 이동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뭐냐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뭐 신문고나 아니면은 뭐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이제 기관에다가 이때는 이제 서울시청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청 교통과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그 해결 방안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네, 실천이나 공유하기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홍수가 많아져가지고 도시 홍수에서 시작해서 홍수 문제를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도시화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가 생김으로 생긴 불평등 사례들이 또 뭔지 조사해서 도시에서의 불평등,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도시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ESD에서는 그 기후변화에 뭐를 더 집중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실제 학생이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기후 재난이나 기후 정의와 같이 좀 인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에 더 조사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는 활동으로 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육상 생태계랑 해양 생태계도 이제 되게 중요한 네,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해양 생태계에 보시면 여기 제목에 뭐 꽁치, 고등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좀 익숙한 그런 이제 해양의 생태계에서의 생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꽁치가 이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해양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서의 다양한 것들, 지금 좀 플라스틱 쓰레기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과도한 어떤 그런 어획들, 불법 어획의 문제라든가 해서 해양 생태계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조명하는 걸로 같은 주제를 초중고 수준에서 좀 다르게 풀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됐고요. 육상 생태계에서는, 여기 씨앗의 시간을 해서 종자에 대한 네,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중학교에서 저희가 육상 생태계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숲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숲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가로수를 이게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도시 안에서 있는 육상 생태계의 보전에 대해서 새롭게 관점을 갖도록 네, 그런 주제를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자료들은 이제 단계들별로 예시를 좀 넣은 건데 이거는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전사후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많은 대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사전사후에 뒤에 공감이나 사회적 책임감, 협력에서는 많이 그 변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전검사에서 공감 능력, 사회적 책임감, 협력 같은 게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살펴보면은 저희 요거를 해서 이제 적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수업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가진 어떤 가치관 같은 게 많이 이제 전달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은 많진 않지만 네, 조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유의미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ESD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사회적 책임감과 공감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자기 문제를 재개념화할 수 있고 또 타당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에서 높은 성장을 이제 보인 거를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면은 네, 즐거움에 대한 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협동을 하는 기회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 그 응답 중에 이제 일부를 보면은 학생들이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몰랐던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는 답이 많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했던 지하철이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를 이번 통해서 처음 알았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협력을 되게 강조하는 네, 그런 응답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ESD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어떤 그 성장이나 네, 그 관점의 변화를 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자료들은 대부분 여기 유튜브, 그 다음에 여기 댐넷 홈페이지에 대부분 들어있고요.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존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지금 제가 보내드린 그 PDF 자료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슬라이드나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자료들까지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ESD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네, 이거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꼭 따라하는 자료라기보다는 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그런 이제 기초 자료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네,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시도해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네,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교육들을 비교적 저희 나이대 성인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아동들이 그런 인식을 갖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 성인들이 그런 인식들을 갖는 것이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인들 중에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꼰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을 바꾸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초등학생들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집에 가서 엄마 오늘 교수님한테 수업 들었는데 지구가 2050년 이후에 못 살지도 모르는데 엄마 나를 위해 더 이상 쓰레기질 버리지 말아줘라고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꼭 하는 말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너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부모님들의 감시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는 게 저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그러면 그 아이가 없는 어른들은 어떡하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시면 경각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게 사실 계속 들어야 돼요. 젊은 어린 아이들은 한 번만 들어도 이게 탁 뇌리에 갇히는 반면에 어른들은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 주변에 뭐 20대부터 40대, 5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텀블러를 안 가지고 계시면 흠칫흠칫 놀라시는데요. 예, 그게 저는 일종의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 애가 되게 어린데 유치원에서 벌써 네,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배우고 5살, 6살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는 진짜 그 약간 풍부한 세대에 살아가지고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도 없었고 다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젊은 시절 보냈거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학 생활할 때 그게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은. 여러분한테는 계속 막 자원도 아껴야 되고 막 위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기성세대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목소리가 되게 필요한데 앞에 황교안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에도 이제 저도 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누가 낼 것인가인데 지금 지금 여러분 세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끼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위에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제, 그리고 필요성도 사실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계를 이 사람들이 다 망쳐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다 망쳐놨는지 그 책임을 지게 하고, 네, 같이 해결해 가자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기성세대들은 또 반성하는 마음과 또 반성적인 생각으로 네, 여러분도 얘기들도 잘 듣고 또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